근데 이더리움은 보면 이 전자화폐가 아니고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는 완성품이에요. 더 이상 뭐 개발될 게 없어요. 중요한 팩트는 비트코인보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좀 낮긴 하다. 알트 불장이 아직 안 왔어요.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비트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 이더가 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알트 시장에 풍성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비트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 노후 자금으로 이제 활용해도 되는. 알트코인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노후 자금으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코인 시장을 보면 굉장히 오래됐으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아이들은 쉽게 뒤로 안 물러나더라고요. 리플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도지코인은 좋아요. 알트코인 중에서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에요. 일단 비트코인 계열이에요. 대표님, 그 이더리움이 네네. 한때는 디지털 은이다. 네. 물론 이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ETF 통과됐을 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이 준할 정도로 꽤 인정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550만 원인가요? 고점 찍고 지금 한 350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물론 270대보다 올라왔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뭐 좀 간단하게 가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더리움은 좀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가 그 비트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 기능 자체가 비트코인의 백서를 보면 비트코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P2P 기반의 전자화폐 시스템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디지털 화폐예요. 화폐라서 그 기능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보안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이제 전송하고 받고 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볍고 심플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많은 그 요청이 오더라도 쉽게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라는 게 뭐 거래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요청도 사실 없고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더리움은 보면 이더리움 백서 제목이 전자화폐가 아니고 그 탈중앙화된 그 어플리케이션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비트코인은 거래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이거 위해서 뭐 하냐면 거래를 주고받는 거는 기본 기능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 아니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뭐 이런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을 막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숫자가 적으면 상관없지만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 이게 느려지겠죠. 아니면 비싸지거나. 그게 다 수수료 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막 NFT 막 붐이 있을 때 막 몰리면서 수수료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레이어 2고 이걸 이제 점점 견고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래서 비트하고 이더하고 비교했을 때 비트는 완성품이에요. 더 이상 뭐 개발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작은 업그레이드는 합니다. 뭐 약간의 그런 것들은 하는데 큰 그림에서 뭐 엔진을 바꾼다거나 이걸 다시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ING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숙제가 이런 무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그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견고하게. 그래서 그런 이제 로드맵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런 업그레이드가 또 최근에 있었고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뭐 업그레이드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서지, 뭐지, 뭐 퍼지, 뭐 일반인들은 뭔 소리지 이러고 공부하다가 모르겠다고 이제 포기해 버리죠. 뭐 그런 이제 용어들의 복잡함이 있는데 뭐 그런 용어를 일반 투자자들이 뭐 알면 더 좋지만 굳이 알 필요 없고 이제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더리움을 굉장히 좀 간소화한다. 가볍게 만든다. 이 무거운 것을 견고하게 하면서도 잘 돌아가게 만든다. 이거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중이고 로드맵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바뀔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특히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제 이더리움 막 욕하는 게 너네 뭐 맨날 뜯어고치고 뭐 문제 생겼다 그러지 않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이런 이제 좀 견고하면서도 계속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더리움은 아니 이 재단은 계속 이더리움 무한 발행해서 내다 팔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가격은 안 오르고 이거
뭐 사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 뭐 사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교하면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 발행되면 무한대거든요. 이더리움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보다 낮습니다. 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0. 몇 프로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마이너스거든요. 이더리움은 뭐냐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무한대긴 한데 거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그 소각 시스템이 있어요. 네. 번 시스템. 그래서 채굴자들 채굴을 하고 나면 일부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급량이 보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발행하는데. 물론 이게 계속되진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바뀌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팩트는 비트코인보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좀 낮긴 하다. 근데 낮은 대비해서 그럼 이더리움 왜 못 가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특성이죠. 비트코인의 어떤 위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기능과 성능이 있더라도 비트를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목적을 이해한다면 뭐 이런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뭐 비트보다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또 단기적으로 또 좋아지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알트코인 중에 이제 대장인 이더리움이 가야 또 다른 알트도 오를 텐데 이더리움 가격 연말 전에는 좀 그래도 좀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알트 불장이 오려면 알트 불장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더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가 알트들의 어떤 형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비트가 가야 됩니다. 비트 형님이 쭉쭉 가줘야 돼요. 가지고 이제 횡보하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빠져야 되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이 뭐냐 이더가 또 가줘야 돼요. 이더가 전고를 돌파하고 쭉쭉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알트 시장에 풍성하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트하고 이더를 제한 다른 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단계가 좀 많죠. 더 이제 알트 불장에 갔을 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지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비트도 불장이 아직 안 왔고 시원한 이더도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올해 안에는 저는 한번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왔을 때 이더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시장이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에도 유동성이 흘러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관 장세다 보니까 이제 비트만 산다. 과거와는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좀 동일하시나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비트는 확실히 제일 좋은 자산이고 약간 컨셉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을 보면 일반 전체 자산 시장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디지털 골드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100년이 지나든 뭐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계속 그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시총을 보면 금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네. 기업들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계속 바뀌잖아요. 순위가. 네. 어떤 기업이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처럼 알트코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금같이 이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없고 완전히 탈중화가 돼서 숫자도 딱 정해져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확실한 거고 그래서 그 위치가 있는데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게 계속 바뀔 거예요. 약간 기업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업인데도 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 그래서 성장 가능성도 높지만 완전히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기로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비트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 자산을. 그러니까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있고 노후 자금으로 이제 활용해도 되는 뭐 이런 건데 알트코인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노후 자금으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때그때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시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알트 시장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물린 분들은 팔지 말고 기다리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지금은 괜찮죠. 그래서 지금 팔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아직 알트 시즌 안 왔으니까 알트 불장이 오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다. 좀 힘들지만 좀 기다렸다가 알트 불장 오면 그때 팔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죠. 또 한국 분들은 리플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통계 보니까 리플이 2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네. 비율이 2위 아니면 3위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거의 비트만큼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비트가 한 30%, 리플 XRP가 거의 준하였던 것 같은데 통계를 봤을 때 이거 뭐 날라간다 네. 했다가 생각만큼 못 가고 있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엄청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네. 리플이 네. 약간 견고하면서도 또 기대만큼은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리플? 리플은 그 생각보다 좀 견고하죠. 일단 시가총액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리플이 특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홀더분도 많고, 장기 투자자분들도 이제 리플이 많죠. 그래서 알트 불장이 왔을 때, 결국에 그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알트 불장이 오면,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 이제 이더리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레이어 원들, 뭐 솔라나라든지, 뭐 최근 이제 신생 레이어 원들도 수혜를 받겠죠. 뭐 수이라든지, 하이퍼 리퀴드, 뭐 이런 그 레이어 원들 포함해서 좀 오래된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민코인들 이런 것들도 수혜를 받고, 비트 계열의 이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애들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은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으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아이들은 쉽게 뒤로 안 물러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리플이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그래서 리플이 알트 불장 왔을 때도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이거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들죠. 근데 지난번에도 리플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또 여전히 리플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리플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어떤 호재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뭐 테더하고 서클인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리플이 과연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뺏길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서 테더사하고 서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리플은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알트코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을 봐야겠죠. 리플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끌어갈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시장은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많이 좀 재편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리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앞으로 투자자들이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도지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네. 야 이거 많은 거 아니냐 도지코인. 네. 위기감이 또 물론 이제 테슬라에서도 있었지만. 네네. 도지코인은 좋아요. 좋아요. 네, 무조건 좋습니다. 좋다는 의미가 알트코인 중에서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가 도지코인이에요. 왜 그렇죠? 일단 도지코인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도지코인은 일단 비트코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도지코인 소스를 보면 도지코인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비트코인 그 오픈 소스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대로 포크한 게 라이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약간 소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코인을 또 그대로 포크한 게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는 거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은 이제 민코인 계열로 확실하게 트렌드를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띄워주면서 더 뜬 건 있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탈중앙화라고 하죠. 비트코인 계열의 탈중앙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도지코인이거든요.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민코인으로서의 어떤 선두주자죠. 이 코인 시장에는 민코인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네. 민코인 굉장히 많잖아요. 솔라나도 이제 민코인 막 찍어내서 굉장히 오른 거거든요. 민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공부를 딥하게 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쁜 거 살래 해서 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 이제 어떤 트렌드의 밈이 반영한 게 이제 민코인이라는 트렌드죠.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거고, 항상 이 코인 시장에서 처음 나온 것들은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절대 안 사라지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다 만들어졌듯이 민코인 시장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민코인의 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도지코인인 거죠. 그래서 도지코인이면서도 완전히 탈중화돼 있고 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도지코인도 그럼 알트 불장 오면은 확실히 갈 코인 중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가격은 지금 한 250원 하는 것 같은데 아,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가를 모르겠어요, 다들. 가격이 항상 어렵습니다. 가격은 이게 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자체를 좀 저는 예측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가격보다는 알트 불장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에서 과열 구간일 때 그때 정리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X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비트코인 멸망 시나리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야 지금은 야 비트코인이 뭐 탄탄하지만 이게 뭐 반감기 한 2번, 3번 겪고 나면 한 10년 뒤에 보면 이제 이 양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채굴할 때. 네네.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원가랑 맞으니까 계속 채굴을 할 텐데 네. 가격이 생각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못 올라주면 이제 나오는 양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지 않냐.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뭐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해서 이걸 채굴한 사람들이 그걸 코인을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걸로 메꾸면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채굴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면 네. 비트코인은 이 채굴을 많이 하고 서로 막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해야지 보안이 센 건데 그게 약해져서 네. 해킹당해서 비트코인이 망할 수 있다. 아.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아, 그런 시나리오. 이게 좀 뭐 그럴듯한 얘기인가요? 아, 그럴듯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 그렇진 않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채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봐야죠. 네. 이걸 이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저도 심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네. 제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되면 이제 2140년에 없어집니다. 네. 채굴 보상이 줄어서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 이제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이게 채굴 시스템이 유지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은 뭐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3.125개를 주거든요. 여기 이제 반감기 지나면 계속 반으로 줄겠죠. 수수료는 뭐 지금 한 0.1개에서 뭐 2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하고 반감기하고 이렇게 보면 반감기가 이렇게 줄면서 이 채굴 보상이 끝나기 전에 수수료하고 반감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140년이 오기 전에 그 교차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반감기,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보상으로 얻는 그거하고 수수료 보상하고 했을 때 수수료 보상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채굴자들은 수수료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굴 시스템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그러면 채굴 안 하면 어떡하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할 거냐. 채굴 아무도 안 하면 이제 망해지는 거죠. 근데 채굴이라는 것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채굴자들이 줄어들면 난이도가 이제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채굴자를 막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제 극단적인 시나리오. 돈이 안 돼. 네, 돈이 안 돼. 채굴자들이 막 떠나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진짜 뭐 한 1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보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시스템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채굴자들 다 떠나고 채굴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채굴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채굴을. 왜요? 그 채굴 난이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저 같은 사람 채굴을 못 해요.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굴 장비 현재 채굴은 이제 대기업들만 하는 거예요, 거의. 채굴 회사들만. 근데 이제 원래 비트코인 채굴은 노트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채굴 난이도가 낮아서 노트북으로 해서
전기세도 안 들고 채굴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다 채굴 난이도가 계속 떨어져서 모든 채굴 기업들이 떠나고 아무도 채굴을 안 하면 그래 지금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놀고 있던 노트북 가져가지고 딱 세팅해놓고 비트코인 채굴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은 유지가 됩니다. 아무도 채굴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채굴을 한다는 거. 그때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죠. 그래서 그런 뭐 노트북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원장을 이어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채굴자들이 이제 시장에 생기겠죠.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에도 비트코인을 받는 거거든요.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시장에서 또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채굴장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채굴장들이 다 떠나잖아도 극점을 찍더라도 누군가는 채굴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비트코인의 원장을 유지해줘요. 뭐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많겠죠. 뭐 공짜로 채굴하는데 돈 안 드니까. 책도에서 에어드랍 하듯이. 네, 에어드랍 하듯이 비트코인 이제 아무도 안 하네? 그럼 우리 비트코인 채굴하자 해가지고 돈이 안 들거든요. 왜냐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메커니즘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찍고 다시 이제 반등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이게 비트코인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채굴을 막 많이 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이 보안성이 높아진다면서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10분마다 블럭을 하나 만들잖아요. 블럭을 만들면 이 블럭을 만들 때 그 블럭의 이제 해시 값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채굴 장비의 CPU 파워가 중요해요. 그래서 CPU 파워가 들어갔을 때 그 채산성에서 이 블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블럭이 생길 때마다 이게 중첩돼서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어려질수록 예를 들어 1번부터 지금 1000번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1번부터 1000번까지 만드는데 많은 채굴 장비와 그 연산과 파워들이 다 결합된 거죠. 그래서 1000번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1000번부터 예를 들어 이전 것을 만약에 바꾸거나 조작하려면 다시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 시점으로. 근데 그 이전 시점으로 채굴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간 채굴 장비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투자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장부 요것을 뭐 바꾸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모든 장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장비를 모으고 CPU 파워를 모아야지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채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경쟁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그 채굴 파워보다 내가 더 세져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부를 변경하거나 바꾸려면 현재 채굴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파워보다 더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의 원장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데 어렵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보안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굴의 어떤 난이도하고 채굴 장비가 이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채굴 난이도가 떨어졌으면 또 그 시점에서 채굴장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게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바꾸기가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차피 떨어졌을 때도 경쟁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바꾸기 쉬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채굴장들의 총 파워가 예를 들어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1조 원이라고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5천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5천억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5천억 해서 비트코인 원장을 바꾸면 이득이겠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비트코인 그 시스템은 원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를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원장을 바꿔서 내가 없는 비트코인을 막 100개를 넣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원장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중지불 공격이라고 하는데 51% 공격.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요. 100개 있는데 내가 100개를 그 전체 비트코인 채굴장의 51% 이상 파워를 가진 상태에서 그것도 비용이죠.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이사님한테 제가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내가 51%를 가졌으니까 51%의 원장들을 싹 다 바꿉니다. 보낸 거는 가짜야. 그리고 다시 이 100개를 나한테 다시 보내요. 그럼 이거는 가짜로 보낸 거죠. 나머지 49%들은 그걸 이제 진짜로 인식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51% 이상이 진짜로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개를 이사님한테 보냈다가 난 사기치고
다시 100개를 내가 가지고 가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100개 네. 돈을 지불했는데 나한테 없어져. 네. 그것만 한 명한테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좀 확장하면 뭐 이것만 가능한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100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서 내가 100개 다시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51%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51% 파워라는 것은 대략 한 5천억이 들거든요. 그럼 이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게 낫지. 그럼 뭐하러 그거 바꾸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이거는 의미가 없고 딱 하나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모든 이제 연합 정부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싫어요, 이제. 너네 나라도 아닌데 화폐를 만들어? 이러면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채굴장 전체보다 더 큰 채굴장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정부들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붕괴하자. 이런 시나리오만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미국이 뭐 저렇게 비트코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그래도 현실성이 그나마 있는 게 국가들이 이제 무한대니까 돈과 권력.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 그냥 비트코인을 망쳐버리자. 아니면 뭐 그 아랍의 왕자가 네. 심심해가지고 비트코인 그냥 일어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전체 채굴장보다 더 큰 거 우리나라에 세팅해 해가지고 다 세팅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마지막 해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더 큰 장이 오고 알트코인 불장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좀 계속 횡보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차트라든지 실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잘 구상하면서 올해 연말에 잘 준비해서 알트 불장과 비트 불장이 왔을 때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수익을 거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